제가 굳이 이 사진으로 한 이유는 오늘은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무기 뭔지 아시죠? 네, 저번에 들으셨으면 로마군의 무기도 다 아실 텐데 요 필름이라는 무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진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먼저 이야기 들려드릴 거는 서양인들한테는 유명한데 여기에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이걸로 좀 로마사를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로마 전쟁사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분이 지으셨는데, 이분이 쓰신 특징이 뭐냐면 로마인이 좀 패배한 전투 이런 것들은 많이 축소시켜 가지고 그냥 한 줄로 쓱 떼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 스킵하지 않고 다 객관적으로 최대한 이제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한테는 유명한데 여기는 안 나오는 이야기, 킴브리 전쟁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대 게르만이 붙은 전쟁이고요. 우리가 게르만 하면은 게르만족의 대이동만 생각을 하지 그 전에 있었던 킴브리 전쟁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르만 일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게르만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독일 쪽에서 이제 발원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게르만족은 북유럽에서 발원을 했어요. 지금의 덴마크 그리고 거기 건너편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에서 게르만이 시작이 됐고요. 킴브리족, 투툰족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킴브리족, 투툰족은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기후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북유럽이 기후변화로 아주 추워지면서 슬슬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남쪽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킴브리족과 투툰족은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어요. 물론 킴브리족, 투툰족 말고 또 다른 소규모 부족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좀 단순화시켜서 두 개의 부족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로마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남쪽에 있는 로마 쪽은 굉장히 이제 문명이 꼽히고 좀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북쪽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천둥벌거숭이들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당시 게르만족 상태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세계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연변 거지들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캐릭터들인데 요분들하고 좀 비슷해요, 게르만족이. 그래서 당시 게르만족의 상태는 아주 천둥벌거숭이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로마에서는 당연히 견제를 하죠. 로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곳들로 다 정찰병, 연락병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주변 상황을 항상 면밀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던 저 청둥벌거숭이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로마도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노레이아라는 거 보이시죠? 이 오스트리아 남부 쪽에 있는 노레이아까지 직선거리로만 1000km를 무려 7년에 걸쳐서 이동을 하거든요. 7년에 걸쳐서 1000km를 이동을 하는데, 이 노레이아까지 굳이 왔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너희들 여기 노레이아까지 내려오면은 너희들한테 살 땅을 줄게. 줄 테니까 일단 내려와. 근데 뭔가 느낌 안 좋죠.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가만 안 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연변 거지 이 게르만족들은 신나가지고 남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막 와서 두리번 거리면서,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더 재밌으셨을 텐데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두목이죠. 이 사람이 이제 맨날 촌스럽게 자꾸 두리번대지 말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죠. 뭐 북에서 온 거 티내니?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이 게르만족들이 노레이아까지 내려오니까 로마군이 출동을 합니다. 노레이아에서 잠깐 기다려,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좀 살 땅 줄게 하면서 로마군이 출발을 해요. 로마군이 무려 3만 명이 출발을 합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쎄합니다. 집정관 카르보가 직접 지휘를 해서 로마군 3만 명이 노레이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킴브리족, 투툰족, 게르만 일파하고 조우를 하게 되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애들이 좀 상태도 좀 꾀죄죄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뭔가 좀 꾀죄죄하잖아요. 그쵸? 좀 순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냥 공격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로마와 게르만족의 첫 번째 전투가 발생이 되었는데, 로마군은 3만 명이고 집정관 카르보가 직접 지휘하고 있었고, 게르만족 30만. 근데 이거는 남녀노소 합친 숫자예요. 그냥 게르만족은 배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온갖 가족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뭐 언니, 동생, 뭐 저 밑에 뭐 애기, 갓난아기까지 다 안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30만 명이에요. 그 30만 명이 7년에 걸쳐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로마군이 굉장히 지금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게르만족 남녀노소 30만 정도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로마도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쟤네도 그냥 야만족이니까 지금 뭐 주변에 사는 애들 우리가 거의 뭐 이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순수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한없이 순수한 줄 알았던 애들이 알고 보니 엄청 무서운 애들이었던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애들이었어. 일단 게르만족 피지컬을 한번 보세요. 게르만족 피지컬이 이렇습니다. 게르만족 피지컬 딱 봐도 선천적으로 좀 근육이 많아요. 물론 이분들은 좀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게르만족들 보면은 키 크고 넓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환경은 이래요. 아주 키가 큰 나무들 사이에서 살죠. 그럼 이제 이런 나무들 사이에서 사는 애들은 어떤 무기를 잘 쓸까요? 이거를 맨날 베면서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도끼를 잘 씁니다.
근데 도끼라는 게 힘 약한 사람이 쓰면 휘두르기가 어려운데 힘이 강한 사람이 쓰면 그만큼 또 강한 무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지컬을 가진 게르만이 도끼를 들면 이렇게 장작이 패지죠. 근데 문제는 이걸 들고 로마군의 뚝배기를 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스쿠툼으로 막으면 된다. 하지만 이런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 스쿠툼을 도끼로 내리찍으면 그냥 방패랑 같이 사람이 쪼개집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방패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쇠로 된 방패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배기 공격을 막기 위해서 테두리만 철로 둘러놨지 전체적으로 다 철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철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드는 사람이 너무 무거워요. 그거 들고 행군도 해야 되고 들어 올려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테두리만 방어를 해놨는데 이렇게 게르만족의 도끼 공격에 그냥 같이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차게 공격했던 로마군은 알고 보니까 아주 흉악한 민족이었던 게르만족에게 완전히 털려버립니다. 탈탈 털리고 이 노레이아 전투에서는 전투 결과가 로마군은 총원 3만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이 사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은 총원 남녀노소 30만 명이었지만 피해는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이로써 집정관 카르보가 이때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쪽팔려서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각 잡고 군대를 이때부터 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인 아라우시오 전투로 이어지게 되죠.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대로마전에 좀 자신감이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먼저 공격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토착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던가 전투를 하던가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레이아 쪽으로 내려왔던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알프스 산맥 북쪽으로 해가지고 갈리아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갔을 때 로마군이 또 한 번 병력을 파견하는데 이건 역시 격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로마군이 게르만족한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로마군의 아주 큰 전투 중에 하나인 아라우시오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라우시오 전투 같은 경우는 교정국은 로마 공화정 대 게르만족이었고요. 지휘관은 말리우스 막시무스라는 사람, 그리고 세르빌리우스 카이피오라는 사람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현직 집정관이고 한 명은 전직 집정관이거든요. 뭔가 느낌 안 좋죠. 2명이 약간 의견 분열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킴브리족, 투튼족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병력으로는 로마 레기온, 강력한 레기온이 8만 명에다가 지원군, 이 지원군 같은 경우는 로마군에서 복무 중인 다국적 외국인 용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용병까지 합쳐서 12만 명 있었고 킴브리족, 투튼족 쪽은 보병 및 기병이 20만 명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투 상황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게르만족은 북서쪽에 이렇게 20만 명이 있었고 로마 레기온은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로마군이 강을 건너와 있었어요. 이 막시무스가 현직 집정관이에요. 근데 집정관이 되긴 했는데 자기 능력으로 된 거지 집안의 배경? 막 자신의 백?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타난 또 일단의 군대, 4만 명의 군대인데요. 이 군대는 카이피오가 지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카이피오는 전직 집정관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귀족층에서도 좀 권력이 높은 사람이었고 백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카이피오가 이 왼쪽에 있는 막시무스, 그러니까 현직 집정관의 지휘를 안 따르게 돼요. 왜냐면 자기는 집정관 선배고 얘는 지금 후배인데 심지어 자기보다 좀 집안 사정도 안 좋고 권력도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업신여긴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현직 집정관이 막시무스의 지휘를 따랐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 카이피오가 지휘를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막시무스가 카이피오한테 군대를 합치자고 했는데 안 합쳐요. 넌 거기 있어. 난 그냥 여기 있을게. 자, 근데 딱 바로 이때 튜튼족 왕이 로마군이 두 무리로 해서 오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얘네들 이번에 좀 각 잡고 왔는데? 좀 무서운데? 하면서 튜튼족 왕이 아저씨를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 서신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렇게 막시무스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막시무스가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카이피오가 막시무스한테 뭔가가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시무스가 뭔가 협상의 주체가 된 거고 이 협상의 주체가 돼서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끝나버리면 카이피오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공을 빼앗길 수는 없지, 정군 돌격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강을 건너서 돌격을 합니다. 강을 건너서. 와, 진짜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막시무스는 가만히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겁주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갖다 박아버립니다. 4만 명으로 20만 명한테 정면으로 그냥 박아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 막시무스는 뜨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게르만족들은 아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서운 연병 거지들이잖아요. 이런 표정 짓는 거죠. 왔어? 한번 싸워볼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혼자야. 이제 뭐 싱글이야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로마군의 공세에 맞서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반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20만 명이 기동을 시작하는데 거의 그림이었어요. 바로 하깃진 펼쳐버립니다. 하깃진을 펼쳐서 둘러싸더니 후방도 차단하고
그냥 공격을 퍼부어 버리는데, 우리가 좀 게르만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게르만족이 진짜 무서운 애들인 게 얘네들이 그냥 짐승처럼 돌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대체 왜 짐승처럼 돌격을 하냐면, 얘네들은 얘네들이 믿는 미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죽으면 신들의 전당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으면 신들의 전당인 발할라라고 하는데, 발할라로 갈 수 있는데, 신전에 가면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천국 간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기회예요. 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싸우다 죽으면 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믿는 신들이 보통 어떤 신들이냐면, 그 발할라라는 곳에 가면은 어떤 신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천둥의 신, 두 번째 광기와 혼란의 신, 그 다음에 전쟁의 신, 그리고 여신도 한 명 있는데 여신의 이름도 의미심장해. 운명의 여신. 그러니까 되게 흉악한 이름의 여신 뭐 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딱 보면은 이 발할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대략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은 전쟁터에서 죽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군은 말 그대로 짐승처럼 돌격해오는 게르만족한테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카이피오는 튀자 하면서 자기 혼자만 도망가요. 도망가서 막시무스 쪽으로 와가지고 야 막시무스 살려줘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 저것들 그대로 있을 애들이 아니야. 로마군 별거 아니네 하면서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막 쳐들어와요. 그대로 이쪽으로 오는데 응? 하고 20만 명한테 나머지 4만 명이 그대로 갈려나갑니다. 이렇게 갈려나가고 전지 집정관, 현지 집정관, 그리고 약간의 병력들만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도망가는데, 이게 바로 아라우시오 전투입니다. 자, 아라우시오 전투의 결과는 로마가 총원 약 12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약 1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은 20만 명의 병력 중에서 15,000명밖에 안 죽어요. 심지어 처음에 4만 명한테 기습을 당했죠. 그 기습 당했을 때 처음에 좀 죽었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친듯이 돌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칸나의 전투, 한니발한테 크게 졌던 전투도 이렇게 많이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했고 당분간 방어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법을 바꾸어서 전직 집정관이자 전쟁 영웅인 이 마리우스라는 사람을 다시 재임시킵니다. 은퇴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집정관 해달라고. 당신이 좀 전쟁 잘하니까. 이 정도까지 갑니다. 로마 사람들이 법을 바꾸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로마인들이 법을 바꿨다? 로마법을 완전히 숭상하는 사람들인데 법을 바꿨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담으로 하나 더 들려드리면은, 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문명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게르만족한테 너무 크게 지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줄 놔요. 정신줄 놓고 그때부터 야만족들이 했던 인신공양 있죠. 막 그리스 사람, 저희 갈리아 사람, 막 게르만 사람 이런 사람 잡아가지고 막 신한테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서 막 죽여. 야만인들이 하는 짓을 다시 시작해요. 약간 퇴행성으로 오는 거죠. 완전히 멘탈에 나가가지고. 이런 정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은 자신감이 더 뿜뿜하면서 자신감을 더 얻었고 게르만족이 서유럽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되어서 이곳저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쯤 되면은 게르만족 입장에서는 다 이긴 거라고 보잖아요. 그죠? 처음 전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라우시오 전투까지 싹 이겼으니까 오케이, 이제 우리는 저기 알프스 서쪽, 뭐 피레네 쪽, 뭐 지금의 뭐 오스트리아 이쪽 다 그냥 정착하자. 프랑스 쪽에도 정착하자 라고 하면서 정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된 것 같았죠. 근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면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이 기원전이 아니에요. 이때가 아니라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기원 후에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한테 결국엔 당했다는 건데,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로마가 복수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전직 집정관이자 은퇴했던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다시 집정관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그 뒤에 집정관을 무려 5번을 연임해요. 근데 여러분들, 집정관이 우리가 뭐 로마 하면은 집정관이 제일 높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로 따지면 뭐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4년이나 5년 정도씩 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집정관의 임기가 딱 1년이에요. 1년밖에 안 되는 임기를 연결시켜서 무려 5번을 연임을 시켜요. 거의 뭐 전무후무한,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전무후무하거든요. 자, 그 다음 군제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에 좀 돈 있는 시민들이 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라는 건 되게 명예로운 직위거든요. 그래서 원래 로마군이 되려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시민이어야 됐고 재산까지 인증을 해야 됐어요. 재산 인증, 나 얼마 있다 이렇게. 왜냐면은 이때까지 로마군은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아라우시오 전투에서 대규모로 로마군이 그냥 증발당해버렸고 이제 언제 게르만족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 가이우스 마리우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격을 낮춰서라도 닥치는 대로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재산 인증할 필요 없어. 재산 없는 사람들까지 그냥 입대해라.
그리고 딱 광고판도 하나 걸어요. 광고판 걸어가지고 로마군 들어오면 숙식 제공 딱 해줘요. 무슨 주유소처럼 숙식 제공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숙식 제공해준다고 하고 또 멋있는 군인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로마군은 옛날부터 어떤 출세의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흑수저들이 금수저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군대에 가서 공 세우면 나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장 같은 경우는 돈 없는 사람들 데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무장시키고 또 밥도 주고 하면서 데리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군이 직업군인화가 된 거고요. 그렇게 로마군은 다시 인원수를 채우고 또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죠.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군대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2년이고 3년이고 뭐 5년이고 먹고 자고 하면서 맨날 훈련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빡세게 빡센 훈련 받는 겁니다. 공짜가 없죠. 그리고 빡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실미도 684 부대처럼 정예화가 됩니다. 로마군이. 그 전까지는 시민들이 나가서 명예롭게 싸우는 거였다면 이제는 진짜 직업군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연병거지하고 실미도하고. 그래서 이제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오케이, 우리 준비됐어, 이제 게르만족 치러 가자. 근데 마침 게르만족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여기 알프스 산맥이거든요. 알프스 산맥 서쪽에 있었던 그 한 무리가 있고, 그다음 알프스 산맥의 북쪽에 있던 한 무리가 있어요. 마침 둘로 나뉘어 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아라우시오 전투에서는 이 둘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둘로 나뉜 거예요. 딱 좋다. 이 로마군이 이제는 게르만족 1, 2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번부터 칠까 2번부터 칠까 하다가 1번부터 치기로 합니다. 로마군과 게르만족 첫 번째, 바로 아쿠아이 섹스티아이 전투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아쿠아이 섹스티아이 전투, 지금의 마르세유 인근에서 있었던 거고, 마리우스가 각 잡고 로마군 데리고 가서 거친 게르만족하고 싸운 건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게르만족은 정착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있었고 뭔가 평화가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 로마군은 치열하게 훈련을 했고 적을 계속 분석하고 있었고, 이런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로마군은 그 전과는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필름. 우리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관통력이 엄청나요, 창이. 왜냐면 앞부분이 거의 화살촉처럼 조그맣기 때문에 방패를 그냥 뚫고 들어가 버려요. 요 앞쪽, 여기 창 머리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 방패로 딱 막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푹 꽂혀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사람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창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관통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게 좀 무겁기 때문에 투창병을 제외하고는 보통 한두 개 정도 갖고 다녀요. 우리가 1편에서 봤던 그림인데요. 로마 레기온의 구성이죠. 보시면은 한 개 정도씩 가지고 있고, 여기 하스타티, 이 투창을 집중적으로 던지는 사람도 이렇게 3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마리우스의 로마군은 한 명당 10발 이상 휴대를 하게 돼요. 아마 뒤쪽에서 이 투창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계속 넘겨주면서 투창을 사용했는데, 이 투창이 이런 효과를 냅니다. 신세기 영화에서 송지효, 이 당시에 이제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연병거지들한테 영화에서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건 옛날 로마군 이야기고 지금 로마군은 달라졌잖아요. 한 명당 10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게르만족이 계속 밀고 가는데 이 투창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필름이. 한마디로 이렇게 게틀링 기관포처럼 날아오는 거죠. 계속. 로마군은 당하지 않았어요. 거의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왜 자꾸 날라오지? 왜 자꾸 날라오지? 옆에 사람들 계속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날라오지? 계속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전투를 기록했던 기록화도, 이건 뭐 후세 사람이 만든 거지만, 요즘 사람이 만든 거지만, 이 필름을 엄청나게 던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필름을 집중적으로 던지는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게르만족이 완전히 쥐약을 먹고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왜 쥐약이었냐면은, 게르만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야수처럼 그냥 돌격하는 스타일이에요. 얘네들은 빠꾸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돌격해 오는데 돌격하는 족족 투창에 계속 맞아 죽잖아요. 근데 필름이 그만 날라와야 되는데 계속 던지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게르만족 1번은 전멸하게 됩니다. 아쿠아이 섹스티아이 전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당시 도망을 몰랐던 게르만족은 끝까지 싸우다가 진짜 다 전멸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게르만족한테 가야겠죠. 좀 이제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게르만족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 두 번째 게르만족 같은 경우가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군을 공격하러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알프스를 넘는다는 게 이게 패기와 용기만으로 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족을 학살한 놈들을 내가 처단하겠다, 복수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넘어오는데요. 얘네들이 힘들게 넘어오는 동안, 참고로 이 게르만족들이 넘어온 코스는 옛날에 한니발이 넘어온 코스보다 훨씬 더 험악한 코스였대요. 그래서 이동안 로마군은 병력을 더 보충받습니다. 더 병력을 보충받고 게르만족은 그동안 넘어오는데, 아무리 뭐 게르만족이 통뼈여도 알프스 산맥을 넘는다? 이건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두 번째 전투인 베르킬라이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베르킬라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거 제가 따로 어떤 장면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당연히 알프스를 넘어오느라고 기력이 빠진 게르만족은 아주 불리했죠. 특히 저번에 한니발이 넘어올 때도 코끼리하고 기병들이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게르만족도 마찬가지로 끌고 왔던 기병들이 되게 많이 죽으면서 기병들이 많이 손실을 보면서 제대로 못 싸워요. 그리고 넘어오자마자 마리우스는 그냥 바로 공격합니다. 또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투창으로 계속 던졌죠 또. 그럼 쟤네들은 빠꾸 모르잖아요. 오다가 계속 죽는 거예요. 오는 거 계속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군이 압승을 거뒀고요. 이때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패배를 당하니까 같이 따라왔던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은요 전부 다 자결해버립니다. 와, 남자들은 끝까지 싸우다 죽고 나머지 여자, 아이들은 전부 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자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넘어온 게르만족들은 전부 다 전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게르만족의 대이동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대이동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바꾸게 된 거고, 이 첫 번째 대이동은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수습을 하면서 넘어왔던 애들 다 죽은 거죠. 그 1000km가 넘는 여정을 왔는데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이 전쟁을 통틀어서 킴브리 전쟁이라고 하고요. 킴브리 전쟁의 결과는 로마 쪽에서는 최대 15만 명 정도가 사상당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킴브리족 등 게르만 4개 부족, 4개 부족은 최대 50만 명이 전멸했다고 추정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킴브리 전쟁은 결국에는 양쪽 다 큰 피해를 입었지만 로마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